안녕하세요. 오유경입니다. 독서는 옛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이다. 나는 뜻밖의 생긴 일본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주머니 안에 작은 책을 넣고 다닌다. 19세기 영국의 재상 윌리엄 글래드스턴이 한 말인데요.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 침대 머리맡이나 또 책상 위, 식탁 위, 거실 이렇게 자신이 자주 움직이는 동선 위에 책을 몇 권 놓아둔다면 책을 가까이 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과 인생을 이야기하는 공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모실 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촌철살인의 독서를 던져온 남재희 전 장관. 20여 년간 언론사 기자로 활약하다 제10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 보수당에서 내리 사선을 했지만 우리 사회 보수층의 문제점을 거침없이 비판해왔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노동부 장관으로 입각한 후 무노동 부분임금을 지지하고 한미 FTA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등 합리적 보수주의자의 길을 걸어왔는데 장서가이자 다독가로 늘 책을 가까이하며 다양한 사회 현안에 쓴소리를 이어온 정치 논객 남재희 전 장관. 그의 인생책 최명길 평전을 만나보자.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은 사선 의원이자 김영삼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합리적인 보수주의자, 진보 진영의 멘토로 불리우는 남재희 전 장관님을 모시고 그의 인생책 최명길 평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그리고 또 남재희 장관의 인생책 최명길 평전의 저자십니다. 한명기 명지대 사학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때론 냉철하게, 때론 따뜻하게 책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허위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을 내주셨어요. 남재희 전 장관께서는 다독가이자 장서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소유하고 계신 책이 무려 8만 권에 다릅니다. 웬만한 도서관입니다. 아니에요. 4만 권. 4만 권이에요? 4만 권. 예. 그래도 많습니다. 4만 권 많죠. 4만 권. 네. 아니, 이사를 못 다니시겠는데요? 단독주택 살 때는 집이 컸어요. 예. 그래서 4만 권을 다 넣을 수 있는데 예. 최근에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아파트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4만 권을 전부 기증해버렸어요. 어느 도서관인지 참 행운을. 아니, 어느 신문사에 4만 권 몽땅 기증해버렸지. 아니, 그 책은 언제부터 모으신 거예요? 평생 모은 거죠. 몇 살 때부터? 아니, 본래 제가 책벌레예요. 어릴 때부터요? 옛날부터 책벌레. 책을 다 읽은 건 아니에요. 제목만 예, 보고 예. 뭐 결론만 보고 그런 게 많죠. 다 읽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여하간 책벌레라 모으다 보니까 한 4만 권 이상 뭐. 예. 허위평론가 몇 권 갖고 계세요? 제가 아마 한 2,000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0권 갖고 전 아직 있다. 멀었네요. 2,000권 갖고 있다는데 그건 너무 적은데. 그것도 많은 책인데 장관님 앞에서는 제가 좀 안 집이 작아서. 네. 그래, 네. 요새 아파트 같은 못 모여요. 네. 나는 옛날에 단독주택이라. 예. 근데 예전에 젊으셨을 때 기자 시절에는 주로 헌책방을 많이 가셨다고 들었어요. 정치할 때도 일요일 날이면 헌책방을 순회해요. 망원동 헌책방, 신촌 헌책방, 예. 삼각지 헌책방 뭐 이렇게 일요일 날이면 헌책방을 쫙 순회하면서 예. 꼭 낚시질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좋은 책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취미죠. 아니 굳이 왜 헌책방이에요? 헌책방이 싸기도 하고 예. 희귀도서가 더 많아요. 그래서 되게- 낚시질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낚시질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제 또래만 해도 이제 책을 못 읽겠다 그래요.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장관님께서는 요즘도 책을 읽으십니까? 최근에 읽은 거 얘기할까요? 예. 우선 한 교수님의 책을 최근에 열심히 읽었고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할 예.
아이고 이게 내가 게을러서 그 서해 유성영 선생의 증비록을 이제 이제서 읽었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서상일 선생 정치가 재헌국회 의원이죠. 예. 헌법 개정 위원장이었어. 그 사람의 평전이 최근에 나왔어요. 네. 아주 방대하게. 예. 그런 거 요새 읽었어요. 대단하십니다. 예. 요즘도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신다는 자체가 건강하시다는 증거라서 더 좋게 들리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요즘도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셨는데 특별히 저희가 좀 인생 책을 꼽아주세요 했더니 최명길 평전을 꼽아주셨단 말이죠. 아주 좋았어요. 예. 왜 그걸 인생 책으로 뽑으셨어요? 우리가 호란을 2번 겪었잖아요. 예. 그 인조 때는 그걸 너무 적대시했다고. 왕이 남한산성에 도망쳐가지고 예. 또 삼도전에서 아주 무릎을 꿇고 홍타이제한테 항복하는 그런 네, 네. 치욕을 당했는데 네. 그때 최명길 뭐 훌륭한 분을 이름을 불러서 안 듣는데 아호가 지천입니다. 네. 늦게 흐르는 강. 최지천이 아주 탁월한 외교관으로서 이제 여진족 그러니까 후금 네. 쪽과 화전을 하는 그런 외교를 폈죠. 예. 그것을 우리 한명기 교수가 아주 방대한 책이죠. 아마 10년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 모든 그 자료를 다 조사해가지고 철저하게 그 연구를 한 책이 있어서 최근에 아주 감명 깊게 옛날에도 그 관계 책을 많이 쓰셨지만 예. 최근에 아주 결정판을 하나 쓰셔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바로 옆에 네. 한명기 교수님 지금 나와 계신데 예. 교수님 이 최명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을 하시고 쓰게 된 계기가 어디 있으세요? 그 남장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결국 그 역사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인간인데 네. 그 정묘호란, 병자호란 같은 큰 전쟁이 벌어졌고 그게 어떤 결과를 우리한테 가져다 준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쟁사, 정치사, 외교사 이런 측면에서 많은 연구나 책들이 나왔는데 네. 결국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최명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최명기라는 인물이 어떤 배경 때문에 결국 조선을 그 위기 속에서 구해낼 수 있었을까? 네. 또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당시 주류 인물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과연 그게 개인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그가 자라온 환경이나 어떤 학문적 배경이나 사회적 경험 때문에 그럴까? 네. 이제 그게 궁금해서 예. 그 전쟁과 인간이라는 그 테마 속에서 예. 그 인간의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 싶어서 이 최명길의 평전을 쓰게 된 거죠. 장관님이 한 10년 걸렸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얼마나 걸리셨어요? 자료 모으고 쭉 한 거 보면은 뭐 10년 됐겠지만 예. 뭐 직접 이렇게 관계된 거를 이렇게 책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년. 네네. 뭐냐. 더 어렸을 것 같은데요. 엄청. 네. 허위 평론가는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궁금해요. 이 책의 예. 그 분량 자체가 예.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정말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역시 이번에도 묵직하구나. 네, 네, 네. 깊이가 있구나라는 예.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학술서를 볼 때 네. 그 뒤부터 좀 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뒤에 각주와 참고 문헌이 실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그걸 보니까 뭐 조선왕조실록은 물론이고 개인 문집, 일본과 중국 자료까지 다 섭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최명길이라고 하는 이 입체적인 인물을 정말 다각적으로 조명을 했거든요. 예. 거기에도 감탄을 했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문학평론을 쓰다 보니까 소설로 된 최명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 많이 접하게 됐는데 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김훈 작가의 남한산성입니다. 맞아요. 거기에 나오는 최명길, 또 어. 영화로 만들어진 남한산성의 최명길이 나오는데요. 예. 이병헌의 얼굴이 저는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른아른되죠. 저도 네. 그랬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만 다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최명길의 그 전사까지 그리고 그 병자호란 이후의 삶까지 네. 전부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저한테는 최명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네. 거의 전적인 인생을 다 담은 예. 그래서 굉장히 뜻깊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이제 최명길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이 최근에 개봉했었던 영화 남한산성으로 네. 알게 된 경우가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영화는 보셨어요, 혹시? 영화는 안 봤어요. 예. 유명했죠. 김은 씨가 또 예, 소설을 쓴 잘 남한산성이라는 써가지고. 것도 있고. 교수님은 혹시 예, 보셨나요? 저는 영화 봤습니다. 예. 그 제가 느끼기에는 역시 그 소설을 기본적인 대본으로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일반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사변적이 아니었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영화를 보면서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이 책을 더 재밌게 읽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 뭐 영화 자체의 의미는 굉장히 예. 컸죠. 그 당시에 동아시아 정세는 어땠습니까? 최명길이 태어난 해가 1586년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죽은 것이 1647년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6세기 말에서 네. 17세기 초반에 해당하는데 원래 있던 가장 센 나라, 명나라였죠. 예. 그 명나라가 힘이 빠지고 서서히 망해가고 있을 때 그 명나라 주변에서 이 만주족으로 구성된 청나라하고 네. 또 조금 앞에 일이긴 합니다만 일본 이 두 나라가 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이 명나라에게 도전하고 있던 네. 그 일종의 패권 교체기였습니다. 예. 이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반도, 이 조선으로 밀려오는 패권 교체의 여파가 상당히 네. 심각했습니다. 그런 시기의 인물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명길은 바로 그 패권 교체기에 예. 조선을 끌고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네, 네. 좀 섣부르긴 하지만 지금처럼 그 미중 패권 경쟁을 운운하는 시대랑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 네. 그런 성격을 가진 예.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허위 평론가가 이제 뭐 역사가는 아니시고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네. 때 그런 역사 속에 우리나라 정치권이 좀 잘 해나가면 굉장히 흐뭇할 텐데 그 읽으면서 좀 답답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정치 많이 상황이? 답답했죠. 예. 한 고구마 10개 먹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요? 꽉 막혔었어요? 예, 예. 그래도 최명길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진 유연성 덕분에 예. 그래도 그 난국을 조금씩 돌파해 나가는 모습에 어.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요. 예. 이 최명길이 살았던 당시가 워낙 그 정치적으로 혼란했잖아요. 특히나 인조반정 이후에 여전히 정치권이 시끄러웠고 특히나 공신이었던 이괄이 난을 일으키면서 그렇죠. 반정으로 지금 다져진 나라가 아직 뿌리를 내리기 전에 예.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 최명길은 직접 전선에 나가서 네. 싸우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최명길이 그냥 일반적인 문신이 아니라 어쨌든 적극적으로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지금은 이제 최명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좀 간신이다. 그렇죠. 안 좋게 평가를 받았던 것도 참 억울한 부분이었겠다 싶은데 조금 더 이제 최명길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최명길이라는 인물이 광해군 때 이제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정부에 강요가 됐는데 그냥 볼 때는 광해군하고 최명길이 궁합이 더 맞을 것 같단 말이죠, 노선이.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인조반정을 하는 주역이 예. 됐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광해군 시대에서 인조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예, 사실은 이제 최명길이 만든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최명길 자신은 처음에 벼슬에 들어갔을 때는 광해군에게 굉장히 잘 보이려고 했고 예. 또 광해군 또한 최명길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꼈는데 예. 이제 결국은 그 1613년경에 명나라 사신이 서울을 방문했던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광해군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 그 배다른 동생을 역모 혐의로
이제 몰아내고 죽이고 그렇죠. 예. 또 자기 의붓어머니 임목대비랑 이렇게 척이 져서 예. 상당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광해군은 그 사실 자체가 명나라 사신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죠. 네, 네. 그래서 그 명나라 사신들에게 엄격하게 그 감시원을 붙여서 이 사람들을 일종의 사찰하게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명나라 사신들이 1월 1일 날 거리 구경을 하려고 나왔는데 이제 포도청 그 포졸들이 사찰을 하다가 어떤 술 취한 조선 선비 하나가 이제 명나라 사신에게 말을 걸다가 네. 이 포도청에 잡혀옵니다. 예. 그게 이제 광해군에게 보고가 되죠. 근데 그날 그 당직을 서던 병조 관리가 최명길이었어요. 이게 보니까 그 술 취해서 말 건 건 이게 죄가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풀어준 겁니다. 예. 직권으로 석방을 시킨 예, 거죠. 예. 이제 그게 이제 광해군도 그렇지만 당시 그 광해군 정권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그 이이첨이라는 이 권력자의 눈밖에 나면서 예. 이제 광해군 정권에서는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그게 최명길에게는 오히려 행운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후에 이제 막 피비린내 나는 옥사가 시작되기 예. 직전에 예. 쫓겨나왔으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인생을 새롭게 펼치거나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데는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리 관직에서 물러나서 오히려 화를 피하는 그런 그렇죠. 뭐 일이 된 물러나고 거죠. 싶어서 물러난 건 물러난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아까 이제 왜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네요. 장관님도 언뜻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 호가 지천인 이유가 예, 예. 그때 이제 광해군 조정에서 물러나서 요즘 왜 학생들이 MT 많이 가는 네. 가평의 대성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대성리에 은거하면서 그 앞에 흐르는 시냇물의 이름을 따서 이제 자기 호를 지천이라고 지었는데 예. 보통 이렇게 정치판에서 타의에 의해서 물러나면 굉장히 억울하고 그렇죠. 또 이 세상에 대한 원망감이 굉장히 클 텐데 예. 이 사람이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냐면 이제 이런저런 기록에 보면 이 주역을 읽으면서 예.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을 수천 번을 읽고 나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 눈에 환히 보인다. 또 나의 운명도 보인다.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그다음에 이제 그 집안의 내력으로 내려오는 양명학이라고 예. 당시 이단으로 몰리던 그런 유학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상당한 소양을 가지고 있었던 예, 거. 예. 이게 이제 다른 동시대 신하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배경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떤 걸 공부했느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유학 그렇죠. 기초했지 않은 성리학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너무 도덕적으로 판단했어요. 예. 임진왜란 때 우리가 명나라한테 엄청난 신세를 졌다. 그 사실입니다. 예, 예. 가령 아까 말씀드린 그 유성룡의 증비력을 보면 우리가 명나라 아니었으면 우리가 나라가 없어졌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임진왜란, 네, 네, 네. 정유재란에. 근데 명나라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다고. 네.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도덕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그 은혜 갚는다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새로 일어나는 청나라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적대시했다. 예. 그래서 두 번의 호란을 겪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너무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예. 그 힘의 역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역시 매정스럽지만 힘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병자호란 때 그 최명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는데 그때 막 전쟁이 나서 강화도를 이번에도 피신을 가는데 거기 길이 막히고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가면서 시간을 끌어야 될 때 네. 최명길이 목숨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을 뭐 간신이라고 욕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인간의 근원적인 본질은 예. 이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 다가와야 그 인간의 본질이 드러나는데 최명길은 평소 이 청나라하고 섣불리 전쟁을 선택하면 조선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네. 막상 이 1636년 12월에 청군이 쳐들어왔을 때 5일 만에 500km를 주파해서 서울까지 밀어닥치거든요. 말씀처럼 이제 조선은 유사시 이제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한강에서 배를 타고 강화도로 가는 길이 끊긴 상태에서 이 청군이 1636년 12월 14일
그날 무악재 근처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근데 인조는 강화도로 가겠다고 출발했을 때 고작 지금 숭례문 앞에까지 왔거든요. 그 무악재에서 숭례문까지는 이 청군 기마대의 기동력을 고려하면 한 20분도 안 걸릴 바로 거리죠. 서대문 영무소. 예, 예. 그러니까 왕의 행차라는 건 엄청 느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때 신하들은 예. 청군이 무악재로 접근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 청나라하고 목숨 걸고 싸우자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인조 일행이 숭례문 부근에 이르렀을 때 청군 선봉이 무악재까지 도착한 상태였다. 일이 급하게 되었으니 장차 어찌해야 하는가? 대신과 제신들이 황망하여 대답할 바를 몰랐다. 이때 이조판서 최명길이 나와 인조에게 위기에서 벗어날 방안을 냈다. 정컨대 신이 달려가서 적장을 보고 까닭 없이 군사를 일으켜 깊이 쳐들어온 까닭을 묻겠습니다. 오랑캐가 만일 신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인다면 신은 말발굽 아래에서 죽을 것이요. 다행히 서로 이야기가 되면 잠시라도 칼날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대의 뜻대로 하라. 최명길에게 금군 20명을 나눠주어 따라가게 하라. 최명길은 금군 20명과 함께 무악재에 있는 청군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금군 대부분은 행렬에서 이탈해 도망갔다. 청군에 도착했을 때 남은 것은 이경직과 비장 한 사람뿐이었다. 무악재에 도착한 최명길 일행은 적의 군사를 만나 군사를 발동한 까닭을 물었다. 형제의 맹약을 맺은 사이인데 어찌하여 군사를 일으켰는가? 너희 왕과 의논할 일이 있어 왔다. 너희들이 의논할 일이 있어 왔다면 우리들은 가서 왕에게 보고하고 예를 갖춰 영접하겠다. 최명길은 준비한 술과 고기를 청군에게 내놓았다. 청군에게 주연을 베풀어 인조와 일행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최명길이 준비한 주연으로 청군의 무악지에 머물게 되면서 인조와 세자, 백관은 무사히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당시 엄연히 그 전시 상황이었으니까 만약에 청군 선봉이 저자가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 위해서 왔다고 판단하는 순간 바로 죽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최명길이 평소에 어떤 주장을 했던지 간에 그 유사시에 자기가 섬기는 주군을 위해서 이 적의 칼날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어떤 진정성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저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장관님께서 실리 외교 얘기하셨잖아요. 강대국한테 좀 붙어야 된다. 외교에서는 그런 그래요.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가 센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가? 아, 그걸 판단하는 게 의견. 어디가 센지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국제관계 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예. 많이 봤는데 국제관계 지혜는 우리 동양의 옛날에 초안지 있죠. 예. 또 삼국지 있죠. 예. 또 수호지 있죠. 거기 지혜가 다 있어요. 센 놈한테는 대항하면 안 됩니다. 센 놈한테. 거기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예. 센 놈한테는 사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아, 명나라가 세다고 생각했으니까 당시에 또 아니 명나라 그때 지금 교수님 말씀이었지만 예. 쇠퇴기란 말이야. 쇠퇴기를 그걸 파악을 못했죠 우리가. 그걸 못 본 명나라가 거죠. 쇠퇴한다는 걸. 쇠퇴한다는 거를 성리학에 갇혀 있으니까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과학 정치에서 어느 책을 보니까 강대국의 사대를 안 하는 주변 약속은 돈키호테다 그거야. 그건 돈키호테나 강대국의 사대를 안 하지 센 놈한테는 사대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예. 논리란 말이죠. 예. 청군에 포위된 남한산성에 엄청난 소식이 들렸다. 청나라의 홍타이지가 조선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인조는 청나라에 국서를 보내 화친을 청하기로 한다.
우리의 상황이 급한 만큼 홍타이지에게 보내는 편지에 우더른께 안부를 묻는 무난하다는 내용을 집어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를 낮추자는 최명길의 주장에 예조판서 김상헌이 격하게 반발했다. 홍타이지가 왔다는 소식에 겁을 집어먹고 차마 할 수 없는 말을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화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보전된 다음에야 와신 상담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인조가 중재에 나섰다. 강국일지라도 약국에게 거만하게 굴어서는 안 되는 법인데 하물며 약국이 강대국을 대할 때 뻣뻣해서는 안 된다. 최명길의 뜻대로 하라. 사신을 통해 청나라에게 화친을 요청했지만 청나라는 이를 거절했다. 항복하여 자신들의 휘하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한 번 싸워 승부를 결정짓자는 것이다. 인조는 결국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최명길에게 청나라에게 보낼 국서를 쓰게 한다. 조선 국왕은 삼가 대청국 관원 인성 황제께 글을 올립니다. 최명길은 홍타이지를 황제로 인정하고 총을 섬기겠다는 내용의 국서를 쓴다. 이때 김상헌이 국서를 보자마자 통곡하면서 찢어버렸다. 이게 무슨 짓이오? 어째 오랑캐에게 이런 글을 쓴단 말이오? 김상헌은 곧바로 인조에게 달려갔다. 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전하는 물론 조선이 위태롭게 됩니다. 국서를 다시 생각해 주시옵소서. 경의 말이 옳은 것을 알지만 종사와 백성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요. 인조는 자신이 일찍 죽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탄식했다. 순간 인조의 면전은 눈물로 변했다. 신료들도 모두 울고 소현세자의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문 밖까지 들렸다. 김상헌이라는 정치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금일 불가무, 최지천 화전론, 예. 백세 불가무, 예. 사막사 주전론. 그러니까 긴 역사를 볼 때는 김상헌 같은 그 사막사죠. 네, 네. 이런 강력한 우리의 주권을 위해서 청나라랑 싸워야 된다. 이거 백세 불가무. 백세는 긴 안목에서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최명길과 같은 화전론이 있어야 되지만 예. 긴 안목으로 볼 때는 꿋꿋한 주권의식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일종의 변증법적이죠. 시대에 따라서 다른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서로 간에 김상헌 같은 그 사막사의 주전론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늘날에 보면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그냥 반참 구시대적이다, 너무 명분론에 앞섰다 이런 생각을 아니 그렇게만 하지만 볼 거 아닙니다. 네. 자주의식 아닙니까? 자주의식이 또 살아 있어야죠. 김구 선생이 남북 협상을 떠날 때 그 이천청 장군이라고 있어요. 광복군 사령관이죠. 네. 그 사람이 본래 이청천인데 그때는 지청천이라고 했어요. 지청천 장군이 김구 선생한테 소회를 물었더니 김구 선생께서 금일불가무 최지천 화전론, 백세불가무 사막사 주전론. 내가 그런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시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네. 항상 옳은 게 아니야. 예. 오늘날에 있어서 최지천의 화전론은 필요하지만 또 길게 볼 때 우리의 독립정신, 자주정신으로 사막사의 주전론도 필요한 거다. 자주의식, 주권의식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예.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런 자주의식이나 주권의식을 실제 현실에서 지켜낼 수 있는 예. 이 능력을 이제 평소에 키우려는 노력을 이 정치, 사회, 경제 여러 측면에서 얼마나 했느냐.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17세기 초반 그 병자호란 일어날 무렵에 조선 사회가 좀 안타까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 최명길의 주화론도 없을 수 없고 예. 이 사막사의 척화론도 없을 수 없다라는 입장은 우리가 계승을 하되 이제 거기서 어떤 역사적으로 아쉬웠던 측면을 지금 우리 세대는 같이 보완해서 네. 양자를 이렇게 겸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실력을 키워야 되겠죠. 네. 그게 아마 어쩌면 역사의 교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상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네. 전 공감을 하는 것이 아, 이해는 할 수. 네. 척화론자라고 나오잖아요. 예. 근데 보면 진짜 척화론자들이 있고 예. 척화론을 가장하면서 자기 한 몸에 안위만을 생각했던 아, 인물들이 맞아요. 되게 맞아요. 많아요. 예, 예. 예. 그걸 보면 김상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로 이른바 그 자주, 주권이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실천하려고 했던 인물이고 진짜 척화론을 가장하면서 모든 악역은 최명길에게 떠맡았던 그 대다수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네. 참 또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요. 박엽이라는 인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엽이라는 인물이 이제 광해군 때 굉장히 그 총애를 받던 인물인데 인조가 들어와서 박엽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최명길이 그걸 막았단 말이죠. 이제 박엽은 광해군의 동서이고 이 광해군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인조반정 이후에 새로 등장한 정치 세력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정적이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인조나 다른 공신들이 이 박엽을 죽이자고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최명길입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이게 조선처럼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이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센 이 두 개의 강대국을 상대하려면 그 외교적인 인재 풀 자체를 엄청나게 넓혀야 되는데 다만 저 친구가 전 정권의 인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외교적 능력이나 그 청나라나 이런 딴 세력하고의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비록 전 정권의 인물이지만 이 정권 안보는 물론이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저 사람도 당연히 구명을 해서 이 외교 일선에 써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예. 그리고 조선처럼 작은 나라는 모든 인재를 풀가동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네. 그 동시대 다른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특이한 면모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모셔다가 정치를 했어도 왠지 잘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 저는 네. 했거든요. 다른 했겠지만 예. 동시에 미움은 굉장히 많이 받았을 캐릭터죠. 요즘도. 최명길은 진영 논리를 탈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진영 안에서도 예. 저 사람은 변절자다라는 욕을 예. 많이 했을 테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최명길은 자기가 몰락할 줄 알면서도 더 옳은 게 있다면 기꺼이 그 몰락을 감수한 사람이라는 상당히 생각이 빠졌어요. 이번에 네. 책 보시면서 제가 상당히 최명길이라는 인물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 최명길을 이렇게 좀 보면서 예. 같이 떠올렸던 사람이 그 중국의 삼국지 조조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조조가 아주 많이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잖아요. 하여튼 실리적으로. 네, 하지만 조조의 인재 등용관 중 하나는 저 사람 능력 있으면 쓴다였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항상 유비, 제갈공명 최고라고 하지만 실제로 조조가 했던 그런 어떤 정책들이 지금 예. 재평가를 받는 걸 보면 예, 예. 최명길도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새롭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기가 어디에 속했다고 해서 거기에 이익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방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항상 고민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장관님 같은 경우는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를 만드신 제가 분이라고. 만들었어요. 예. 전두환 대통령 때 광주 폭동으로 몰아서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이 되면서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예. 그것이 이제 광주분과위원회 활동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광주분과에 속했는데 분과가 있는데 예.
거기서 광주 폭동을 어떻게 재정의하느냐. 그게 이제 화두가 됐어요. 네. 그 멤버가 쟁쟁했어요. 거기는 이광훈이라는 독립투사도 있었고 예. 김옥균이라는 주교도 있었고 멤버에 장덕진이라는 아주 박정희 대통령 때 농림부 장관 했던 거물도 있었고 또 그 위원장이 박병권이라고 그 족청계 국방장관 했던 사람도 있었고 아주 쟁쟁했는데 예. 거기에 현역 의원은 저 하나뿐이다. 그래서 제가 책임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본래 신문사 한 20년 있었으니까 그런 제목 뽑는 그 수완을 발휘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군부 세력이 있는데 너무 이강원 선생처럼 광주 의거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타협을 해서 예.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내가 정의를 했죠. 아. 그렇게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또 보수주의자다, 또 진보 진영의 멘토다 이런 얘기도 들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병자호란 이후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참 많이 끌려갔다가 속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네.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명길이 속환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끌어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즘 현대적인 걸로 보면 여성 입장에 섰다는 게 저는 좀 감동적이었어요. 예. 그 부분 보셨죠? 물론 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예.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예. 여성들을 환향녀라고 그런 말 많이 지칭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욕설처럼 변질돼서 그렇죠. 쓰이기도 했고요. 예, 예. 나라가 힘이 없어서 예, 예, 그 수모를 당한 것을 여성들에게 또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네, 네. 지금 봐도 굉장히 울분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 환양녀에 대해서 한명기 교수님의 부인인 예, 그 유아령 작가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아. 예, 아예 환향녀 소설가세요? 예, 병자호란이라는 아. 제목의 책을 냈는데요. 아. 그걸 보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참고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최명길이 이 당시에 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최명길의 절친한 친구가 네. 이 장유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장유가 호소문을 올려요. 예. 자기 며느리가 지금 환양녀로 그러니까 청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왔는데 이렇게 몸을 더럽힌 우리 며느리는 더 이상 조상의 제사를 지낼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아들이 새 장가를 들게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최명길이 그 호소문을 가로막습니다. 절친인데도 불구하고. 네. 예. 그리고 그 장유의 아들과는 또 얼마나 잘 알겠어요. 예. 그런데 안 된다. 만약 이혼을 허락하는 명이 있으면 속환을 원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부녀자들을 영원히 이 역에서 귀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곧고 깨끗한 지조가 있더라도 누가 다시 알아주겠습니까? 이로 본다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몸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쓰고서도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로잡혀간 부녀자들이 모두 몸을 더럽혔다고 논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라고 하는 것은 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는 또 얼마든지 경우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야, 이거 그 시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주 진보적인 아닌 것 같아요. 말이었죠. 굉장히 진보적인. 그리고 말이었죠. 자기 친구가 그렇게 호소문을 올리는데 네. 정말 자기가 옳은 게 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친구하고도 척을 지겠다라는 예. 의미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최명길이 참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제가 정치를 할 때 예. 정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이철성 씨가 주로 퍼뜨린 얘기인데 속설에 홍제동 쪽에 네. 옛날에 홍제원이라고 했던 모양이죠. 홍제동, 홍제동 예. 쪽을 우물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만주서 돌아오다 보면 홍제원 쪽을 거쳐서 성안으로 들어온다 말이에요. 서대문 이렇게 홍제원에서 있는 우물에 목욕을 하면은 만주에 있어서의 그 치욕을 네. 여성들이 예. 전부 씻는다. 그래 홍제원 목욕이다. 그런 이철순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 고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 이철순 씨가 그걸 왜 인용하느냐면 그때 민춘이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예. 민주화 추진원에. 예. 이철순 씨는 거기 아니에요. 예. 김대중, 김영삼 씨는 민추고 이철순 씨는 거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이철순 씨가 배가 아프니까 야 민추는 홍제원 우물이냐 환송료가 전부 때를 씻는
홍재원 우물이냐 거기만 갔다 오면 전부 때를 찢느냐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병자호란 때의 고사죠. 그런 우물이 있어서 그나마 때를 씻는다는 어떤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좀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전에. 하나의 전설을 맹기는 거죠. 예. 이 전란이 끝나고 나서 최명길이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고 애썼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다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완전히 실패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 최명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묻신하들의 비판을 무릅쓰면서 네. 이제 청나라에 항복을 해서 이제 종사를 살리고 백성을 구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전쟁 직후에 이제 영의정까지 올라가는데 그 영의정에 올라가서 했던 게 뭐냐면 병자호란 당시에 조선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이제 이거를 반성적 차원에서 돌아보니까 네. 우선 내부 정치에서 결국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 개혁을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하는데 이제 막상 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돌아오니까 과거처럼 좀 아슬아한 일이 되면서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조정의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야말로 옛날 거에서 그냥 지키자. 그러니까 과거를 고수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 조정의 통념을 넘어서지는 못했죠. 네. 이제 그 대신 이제 최명길이 그 시도했던 정치 개혁, 예를 들면 너무 중요한 국가 대사를 결정할 때 이 말만 앞선 젊은 신하들이 거기에 딴지를 걸어가지고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보는 현실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뜯어고치려고 했던 정치 개혁론이 나중에 정조대에 가면 네. 이 정조에 의해서 재평가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최명길에 대한 재평가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장관님 오늘 이제 인생 책으로 최명길 평전을 또 특별히 선택을 하시고 저희한테 소개를 하신 데는 뭔가 장관님의 정치 인생과 뭐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거나 뭔가 이 특별한 인물이 장관님한테 의미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노무현 정권 때 통일 고문을 했습니다. 예. 그때 노무현 대통령한테 제가 교수님이 쓴 책에 감동을 받아서 광해군 때 외교를 참작을 하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랬더니 며칠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성급하게 동북아 균형자 뭐 이렇게 해버렸다고. 조금은 건 성급한 얘기예요. 국제정치라는 게 그렇게 아주 그냥 10년, 20년, 30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변하는 것이 예. 바로바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정세도 10년, 20년, 30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서히 변해나간단 말이지. 예. 최명길이와 같은 지혜를 갖고 그 변화에 서서히 대응해야 된다 그겁니다. 네. 근데 요새도 해리스 대사, 예. 미국 대사였죠. 예. 어느 신문에 보니까 뭐 반미에 나가서 영미라는 새로운 표현까지 씁니다. 뭐 그래가지고 좀 거기다 논쟁을 딴지를 걸로 찍자를 붙는데 예. 책을 접히지 말고 예. 아주 서서히.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10년, 20년, 50년 장기로 적응해야 될 걸 잘못 몇 년 동안에 적응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또 실수를 저지른다 그거예요. 그런 그 타임 테이블을 예. 잘 생각해서 최명길이와 같은 그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하고 이게 싶으셨군요. 그 최명길 평전을 예.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허위평론가 이 책을 좀 다양한 시선으로 네. 읽을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세요. 우선은 뭐 아까 말씀드린 예. 김훈 작가의 남한산성이라든가 네. 또 영화로 만들어진 그 남한산성 혹은 그 한명기 교수님이 이 책에도 좀 언급을 했던 네. 영화 최종병기 활이라는 예, 작품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맞아요. 참고해 보면 입체적인 독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최명길 평전은 최명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삶을 위주로 쓰여졌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한명기 교수님이 경자오란이라는 역작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참고하면 최명길을 넘어서서 경자오란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를 굉장히 깊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교수님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장관님께서 인생책으로 선정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책 설명도 하셨는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죠. 예, 저는 뭐 남장관님께서 쓴 이 졸저를 뭐 감히 인생의 책이라고까지 말씀하셔서 상당히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명길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이 기존의 국제 질서가 이 거대한 격변에 들어섰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니까 예. 그 최명길이라는 인물이 뭐 절대적이고 지고지선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 인물이 그 17세기 격동기에 보여주었던 덕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선이 아무래도 상대적 약자니까 이 주변 세계를 파악하는 아주 장기적이고 호흡이 긴 안목을 키워야 되고 또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장기적인 안목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능력을 키우되 네. 적어도 이 공직을 맡은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여전히 오늘날도 필요하다. 이거를 이 최명길이 수백 년 전의 사람이지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장서가이자 또 독서가인 장관님과 이렇게 1시간 동안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인생 책방에서 책 얘기 나눈 소감 끝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미국에 단기 유학할 때 예. 그 유명한 헨리 키신저 있죠? 예. 헨리 키신저 강의를 1년 동안 들었습니다. 헨리 키신저가 지금 대단히 유명한 국제적인 외교 책략가인데 예. 최명길 평전을 읽고 생각해 보면 예. 우리 최명길이 더 훌륭한 외교 책략가입니다. 아니 키신저보다 더 훌륭해요. 외교관이자 정치가로서 훌륭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나 예. 특히 외교관들이 우리 최명길 평전을 아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오늘 뭐 읽지? 맹수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주말을 더욱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책의 세계로 안내하는 시간, 오늘 뭐 읽지? 맹수지입니다. 흔히들 굴곡 많은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그루의 나무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들입니다. 20여 년간 전국을 누빈 나무 인문학자인 저자는 사료와 문중문서, 절에 남은 전설, 마을의 민담 등 다양한 자료와 설화를 모으고 기록의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속간했는데요. 조국의 완전한 광복을 염원해 마곡사에 심은 김구 선생의 무궁화와 향나무 한 그루에 담긴 이야기.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형에 대한 그리움으로 들녘에 심은 느티나무를 가리켜 장군나무라 부른다는 설화. 죽은 아기의 영혼이라도 배부를 수 있도록 쌀밥을 닮은 꽃이 피는 이팝나무로 가꾼 전북 진안 평지리 아버지들의 이야기 등으로 나무가 담고 있는 사람살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을 뚫고 들어가서 고대의 보물을 발견하는 고전 영화 인디아나 존스를 보면서 미지의 과거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 꿈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인류가 지나온 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한 권의 책, 왜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입니다. 전국 선사박물관장인 저자가 자신의 경험과 고고학 유물을 토대로 인류사를 풀어낸 이 책은 인류의 도구, 기원, 예술 총 3개의 챕터로 나눠서 인류 진화의 기본적인 단계부터
외계인, 호빗 등 새롭게 등장한 연구까지 폭넓게 전하는데요. 물을 마시다가 사례에 들리는 것은 인류 진화의 부작용인지, 콜럼버스 동굴에서 발견한 샵 모양의 기호는 무슨 의미인지, 최초의 악기가 낸 소리는 단조인지 아니면 장조인지,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를 설명합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에 발맞춰서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교육의 미래, 컬처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책은 교육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기 위해 혁신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문화 재정비가 수반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교육공학자, 국제개발협력가, 인문학자 등 각 분야 최고 경력을 쌓은 4명의 전문가가 한국 사회의 문화와 교육, 미래에 대한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와 교육의 약점과 개선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요. 단순히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문화적 관성과 약점을 찾고 깊은 고찰과 탐구를 거쳐 새로 디자인하자는 발상으로 다양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평가의 시대라고 할 만큼 성과를 중시하는 요즘 정말 숫자가 다일까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현대사회를 지적한 책, 성과지표의 배신입니다. 교육, 의료, 군대, 금융 등 다양한 조직과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는 성과 측정 지표의 맹점을 파헤치는 책, 성과지표의 배신.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성과 측정 지표에 의존하는 사례가 잦아진 것을 측정 강박 현상이 퍼지게 된 배경으로 꼽으며 경제 역사학자의 눈으로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그 이면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또한 계량화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 부작용을 언급하며 미국과 영국의 교육계와 의료계, 비즈니스를 향해 문제의식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공포가 다시 떠오르는 것,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이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가 그 질문에 답합니다. 인식과 이성을 강조하는 상담 치료에서 더 나아가 몸과 관계 위주 심리 치료의 중요성을 말하는 이 책은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태어난 이후 몇 년 안에 일어나며 그 상처가 인생의 긴 그림자를 남긴다고 말하는데요. 특히 뇌와 몸속에 퍼져 있는 신경회로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생애 초기 몸과 뇌의 구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32년간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로 활동한 독일 심리치료사인 저자는 신체, 감정, 통합치료법의 임상 사례를 통해 생각, 감정,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어른이 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